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공짜로 줘도 안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매년 1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도 비수도권 지자체 77%가 우리 지역은 곧 사라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어도 왜 지방은 살아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서울로의 집중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 소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둘째,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면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대전환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저치예요. 전 세계 217개 국가 중에서도 홍콩을 빼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196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합계 출산율 감소율이 86.4%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아이를 안 낳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4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1.21%를 기록했어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거죠. 2040년대 중반에는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의 대한민국 추세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확률이 68%입니다. 2070년에는 총인구가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가 안 커지는데 나눠 먹을 사람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서로 빼앗는 게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균등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2026년 초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20곳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77%가 현재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10곳 중 8곳이 우리 지역 곧 사라질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강원권 85.7%, 경상권 85.3%가 위험하다고 답했어요. 전라권 78.6%, 충청권 58.3% 순이고요. 그리고 64%의 지자체는 5년 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어도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고통이 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버티거나 오히려 팽창하고 지방은 소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일자리의 블랙홀 현상입니다. 지자체들에게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44.2%가 산업 및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어요.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주거환경 21.4%, 3위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17.5%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역 인프라 만족도 조사에서 산업 및 일자리 항목은 5점 만점에 2.1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저 점수예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여기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을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 작동합니다. 바로 자본의 쏠림 현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어디에 지을까요? 인프라가 좋고 인력 수급이 쉽고 물류 비용이 낮은 곳이죠. 그게 어딜까요? 수도권입니다. 한번 이 쏠림이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가니까 사람이 따라갑니다. 사람이 가니까 소비 시장이 커집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더 많은 기업이 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집적의 이익이에요. 반대로 지방은요? 기업이 떠나니까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니까 시장이 줄어들어요. 시장이 줄어드니까 남은 기업도 떠납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문제는 이 고리를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청년층의 탈출 본능입니다. 인구 감소의 핵심은 출산율이죠. 그런데 출산율을 결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층이 체감하는 극심한 경쟁 압력입니다.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이 세 가지가 아이를 낳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불안이 지방에서는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고 괜찮은 주거 환경도 수도권에 있어요. 교육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방에 있으면 일자리도 없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아이 낳으면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서울 가는 게 맞죠. 이건 청년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지방소멸 이 보고서에서는 이걸 봉쇄인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외부와 인구 이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역의 출생률과 사망률만으로 인구가 유지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지표로 보면 도쿄는 블랙홀형 도시입니다. 자체 출산율은 바닥인데 지방에서 청년을 계속 빨아들여서 겉으로는 인구가 유지돼요. 서울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서울로 집중될수록 국가 전체 출산율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거비와 경쟁 압력이 가장 높거든요. 지방에서 서울로 간 청년들이 오히려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서울 집중이 심해질수록 지방은 고갈되고 서울도 결국 쇠퇴하는 동반 파멸의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매년 1조 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대부분 시설 조성에 쓰였어요. 건물 짓고 도로 깔고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건물을 지어도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도로를 깔아도 그 도로를 쓸 사람이 없으면 유지비만 나가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손님이 안 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살리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를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와요. 지방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아무리 지어봤자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안 옵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다행히 2026년부터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어요. 네 번째 원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센티브 구조의 실패입니다. 지방에 사는 게 서울에 사는 것보다 매력적이어야 사람이 가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육을 보세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의료를 보세요. 큰 병원, 전문 병원도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이점은 뭘까요? 집값이 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값이 싸도 일자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에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세금 혜택, 교육 혜택, 의료 접근성,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해요. 2026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까지 원인을 정리해보면요. 일자리의 블랙홀 현상, 청년층의 탈출 본능, 정책의 구조적 한계, 인센티브 구조의 실패,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포, 구리, 하남 같은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자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 생활권에 속한 도시들을 행정적으로도 서울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논의가 왜 나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김포 시민들은 이미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서울에서 쇼핑하고 서울에서 병원 가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경기도라서 불편함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경기 남도에도 북도에도 속하기 애매한 위치거든요. 이 논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포 부동산 문의가 폭주했어요.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붙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접 도시들을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주변 도시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이 정말 좋은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프라 투자도 집중할 수 있어요.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서울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요. 서울로의 집중이 더 가속화됩니다. 김포가 서울이 되면 김포에 있던 자원이 진짜 서울로 빨려가기 더 쉬워져요.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큽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경기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일본이 먼저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은 2014년에 지방 소멸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큰 충격을 줬어요.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로 896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지방 소멸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도쿄를 블랙홀형 도시로 분류했어요. 자체 출산율은 바닥인데 지방 청년을 계속 빨아들여서 겉으로는 인구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 자멸적이라는 거예요. 도쿄가 지방을 고갈시키고 도쿄 자체도 재생산 능력이 없으니 결국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일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전입 인구를 늘리는 사회적 대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육아 환경, 교육 환경, 복지를 개선해서 자연 감소를 막는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살리고 어떤 지역은 관리 가능하게 축소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우상향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인프라와 일자리 집중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편입 대상 지역도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반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만성적인 하향 압력을 받습니다. 수요 기반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유동성이 저하되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자산 가치 소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선택이 투자의 핵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브랜드나 평수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지 줄어드는 지역인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유동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 있어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 정책 변화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메가시티 논의 지방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 지원책, 이런 정책들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지방 소멸과 서울 집중. 이건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가요.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서울도 혼잡 비용이 집적 이익을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임계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구 지도가 바뀌면 부동산 지도도 바뀝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방 소멸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수도권에 집중하실 건지 아니면 인구 감소 지역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실 건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